낙원의 2편 스콧 피츠제럴드. 낙원의 건강한 2편이여, 현자의 세계에는 위안거리가 별로 없다. 루퍼드 블룩. 경험이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에 붙이는 이름이다. 오스카 와일드. 1장. 비어트리스의 아들 에이머리. 꼭 집어 말하기 어려운 얼마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에이머리 브레인을 사람답게 만드는 특징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바일런에 심취하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꾸벅거리는 버릇이 있던 아버지는 무력하고 존재감이 없는 남자였다. 시카고에서 증권 브로커로 잘 나가던 두 형의 죽음으로 30이라는 나이에 부자가 된 아버지는 난생 처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에 휩싸여 바하버로 갔다가 비어트리스 오하라를 만났다. 그 결과 스티븐 브레인은 6피트에 조금 모자라는 키와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는 버릇을 후대에 물려주었고,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아들인 에이머리에게서 나타났다. 오랜 세월 스티븐은 가정생활의 뒤편에서 맴돌았는데 그의 모습은 생기 없는 비단결 머리에 반쯤 가려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줄곧 아내를 돌보는 일에 매달렸고 아내가 이해되지도 않았거니와 아내를 이해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비어트리스 브레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대단한 여자였다. 자기 아버지 집인 위스콘신 주 레이크 제네바 장원에서, 혹은 그녀가 어렸을 때는 대단한 갑부집 딸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사치스러운 교육 과정인 로마의 성심 수녀원에서 찍은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면 용모는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하고 의상은 완벽한 정도로 예술적이면서도 담백하다. 비어트리스는 찬란한 교육을 받았다. 소시적을 르네상스의 영광 속에 보낸 덕에 유서 깊은 로마 가문의 최신 뒷공론에 정통했으며 비토리 추기경과 마르게리타 왕비, 또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어디서 들을 적만 있어도 틀림없이 교양 있다고 여겨질 좀 더 베일에 쌓인 명사들도 그녀의 명성에 대해서는 가공하리만치 돈이 많은 미국 아가씨로 익히 들은 터였다. 비어트리스는 영국에서 위스키 소다를 와인보다 좋아하는 법을 배웠고, 그녀가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은 윈에서 어느 해 겨울을 보내는 동안 두 가지 의미로 넓어졌다. 대체로 말해서 비어트리스는 오하라가 빨아들인 교육은 이제 두 번 다시 재현될 수 없을 것이다. 그 교육에 동원된 물건과 사람 수를 들으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면서도 은근히 홀릴 것이다. 예술과 정통은 흘러서 넘치고 사상이라곤 바짝 말라붙은 교양이었다. 때는 바야흐로 훌륭한 정원사들이 못난 장미들을 잘라내어 완벽한 한 송이를 꽃피우던
시절의 끝자락이었다. 비교적 덜 중요한 시기에 비어트리스는 미국으로 돌아와 스티븐 블레인을 만나 결혼했다. 이렇게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녀가 약간 따분한 데다가 약간 슬펐기 때문이다. 비어트리스의 외동아들은 1896년에 어느 봄날 지루한 시간을 마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에이모리는 5살 나이에 벌써 어머니의 귀염둥이 단짝이 되었다. 머리카락은 젓갈색이고 두 눈은 크고 잘생겨서 언젠가 때가 되면 진가를 발휘할 만했다. 또한 마음은 상상력으로 꿈틀댔고 취향은 가장 무도회에 입고 갈 듯한 기발한 의상 쪽이었다. 4살부터 10살까지 그는 외할아버지의 자가용을 타고 어머니와 함께 산천을 유람했다. 출발지인 코로나도의 인류 호텔에서 어머니는 너무 지루한 나머지 신경쇠약에 걸렸고 도착지인 멕시코시티에 이르러서는 경미한 유사 전염병 폐결핵에 걸렸다. 이 병이 좋았던 어머니는 나중에 자기 근처에는 늘 결핵균이 떠도는 것처럼 써먹었다. 특히 소스라칠 정도로 자극적인 음료를 여러 잔 마셨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다소간 행운을 타고난 부잣집 도령들이 뉴포트의 강변에서 여자 가정교사에게 대들거나 엉덩이를 얻어맞거나 개인 교습을 받거나 혹은 누군가가 읽어주는 행동과 용기 또는 미시시피강의 프랭크를 듣고 있는 동안 에이머리는 월도프에서 고분고분한 멜보이를 약올리고 실내악과 교향곡에 문외한 딱지를 떼고 어머니로부터 지극히 전문화된 교육을 받았다. 에이머리, 네, 비어트리스, 엄마에 대한 호칭치고는 별스러웠지만 그녀는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예, 아직은 침대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마라. 내 생각엔 어린 나이에 일찍 일어나는 게 사람을 신경과민으로 만드는 것 같거든. 클로필드가 아침을 가지고 올 거다. 그럴게요. 에이머리, 오늘따라 내가 아주 늙은 것 같구나. 이렇게 한숨 지을 때 그녀의 얼굴은 흔치 않게 깜짝 출연한 명배우처럼 애절한 연기를 했고 목소리는 절묘하게 조율됐으며 두 손은 베르나르처럼 낭창거렸다. 나는 신경이 너무 과민해. 너무 과민하다고. 내일 이 무서운 곳을 떠나야겠어. 태양빛을 찾아서 말이야. 사물을 꿰뚫을 듯한 에이머리의 녹색 눈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어머니를 바라보곤 했다. 어린 나이에도 에이머리는 어머니에 대한 환상이 없었다. 에이머리, 네 비어트리스, 난 내가 아주 뜨거운 목욕을 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견딜 수 있는 한 가장 뜨겁게 목욕을 해서 신경을 누그러뜨리렴. 원하면 욕조에서 책을 읽어도 좋아.
그가 10살도 되기 전에 비어트리스는 화려한 잔치를 가르쳐 주었고 11살이 되자 에이머리는 잠옷 추억에 잠긴 듯이 브람스와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대해 주절주절 떠들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핫스프링스의 호텔 방에 혼자 남겨진 에이머리는 어머니의 살구주에 입을 댔다가 아예 맛을 들이고는 꽤 비틀거릴 정도가 되었다. 이것도 잠깐은 재미있었지만 내친 김에 이번에는 담배까지 피워보았고 급기야는 속되고 상스럽게 쓰러지고 말았다. 비어트리스는 충격을 받았지만 은근히 재미있기도 해서 다음 세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집안 내력으로 삼을 만하다고 여겼다. 어느 날 에어머리는 한방 가득 모인 여자들이 어머니의 위험에 눌려 황홀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 내 아들은 완전히 교양을 갖춘 데다가 사람을 끄는 매력도 대단해요. 하지만 섬세하죠. 우리는 모두 섬세하잖아요.